이 돼지 같은 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우리 식구들은 1시간째 굶고 있는데 아직 설날 음식 준비도 안 끝났어. 그리고 모두에게 줄 선물 사는 것도 잊지 마. 12월 31일 남편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놀라운 반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2월 31일 저녁 5시 45분 박민서는 대형마트의 끝없는 계산대 줄에 서 있었다. 양손에 든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피로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누구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꺼냈다. 액정에는 김재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이 돼지 같은 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분노로 잠긴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 식구들은 1시간째 굶고 있는데 아직 설날 음식 준비도 안 끝났어. 그리고 모두에게 줄 선물 사는 것도 잊지 마. 민서는 남편이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을 묵묵히 들었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주부인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시어머니의 평가가 옳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줄을 선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에 한 점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이번 설이 유부녀로서 맞이하는 마지막 설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생각이 두려움이 아닌 이상하고 거의 육체적인 해방감을 가져다주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박민서는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은 사랑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가정이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지역 공장의 엔지니어였고 어머니 이영희 씨는 학교에서 국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집에는 항상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넘쳤다. 민서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외동딸로 자랐다. 어머니는 힘든 출산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부모님의 모든 사랑은 그녀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모든 것은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서 민서는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잘했다. 특히 국어와 역사 같은 인문 과목에 소질이 있었다. 어머니가 학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들을 탐독하며 언젠가 대도시로 떠나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낡은 5층 아파트 3층. 그들의 작은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흥미로워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서는 도시에 있는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이별은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다. 어머니는 기차역 플랫폼에서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딸을 힘껏 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딸, 잘 해낼 거야. 넌 강하잖니. 그리고 그녀는 잘 해냈다. 기숙사에서 살며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다. 성실하게 공부했지만 3학년이 되어서야 교직이 자신의 천직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민서는 고향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학부모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에게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줄 알았다. 시간은 흘러 민서는 25, 27, 그리고 29이 되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있었지만 모두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그들 옆에서는 책에서 읽었던 그런 불꽃을 느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가정을 꾸릴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민서야, 곧 30이다.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내 나이 때 난 벌써 너 업고 다녔다. 민서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자신은 여전히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재훈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는 사람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 당시 민서는 31살이었고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체념한 상태였다. 그 사실이 그녀를 크게 슬프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독립을, 자신의 시간과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 재훈은 손님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머리와 매력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수입도 괜찮았으며 번듯한 차를 몰았다. 그들의 작은 도시 기준으로 보면 탐나는 신랑감이었다. 그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왔다. 와인 한 잔을 권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일,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맞장구를 쳐주며 들었다.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다. 그는 잘생겼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마치 그녀가 이 방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자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파티가 끝난 후 그는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민서는 동의했다. 집 앞에서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녀는 번호를 알려주었다. 구애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재훈은 매일 전화했고 직장으로 꽃을 보냈으며 레스토랑과 영화관에 초대했다. 그는 칭찬과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민서는 자신이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드디어 그녀는 생각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진짜 남자가 나타났어.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다. 아직 청혼도 받지 않았는데 웨딩드레스 원단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정말 듬직한 남자구나. 어머니는 감탄했다. 척 보면 알지.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워.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 안 할 거야. 아버지는 좀 더 신중했다. 재훈이 집에 찾아올 때면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일과 가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재훈은 쾌활하게 대답하고 웃으며 농담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서와 단둘이 부엌에 남게 되자 아버지가 말했다. 딸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저 친구를 좀 더 지켜보렴. 뭔가 다 말하지 않는 구석이 있어. 민서는 아버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는 항상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반년의 연애 끝에 재훈은 청혼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 앞에서였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벨벳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녀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연설을 했다. 민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3개월 후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다. 민서는 어머니와 한 달 내내 고른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재훈은 비싼 정장을 입고 늠름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부터 민서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첫 번째 불안한 신호가 나타났다. 재훈의 어머니 최 여사는 땅딸막하고 통통한 체격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저녁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예식장, 친구 딸,
결혼식 음식만도 못한 피로연 음식. 그리고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민서의 친척들까지. 신랑 측 부모의 축사 시간이 되자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고 말했다. 그래, 우리 재훈아. 어디 살림은 잘하는지 지켜봐야지. 옛말에 솜씨 좋은 며느리는 집안 청결하고 남편 밥상 든든한 거 보면 안다잖니. 민서가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라야지. 하객들은 어색하게 몸을 뒤척였다. 민서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훈을 쳐다보았다. 그가 어떻게든 반응해서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엄마, 뭘 그런 말씀을. 자, 신랑 신부를 위해 건배합시다. 결혼 후 민서는 재훈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 월세에 살고 있었다. 재훈은 곧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두고 봐. 그가 말했다. 한 2년만 지나면 괜찮은 투룸, 어쩌면 쓰리룸도 살 수 있을 거야. 나 돈 잘 벌잖아. 결혼 후 첫 몇 달은 행복했다. 민서는 즐겁게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를 꾸미고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재훈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TV를 보고 주말 계획을 의논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점차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느리고 미미해서 민서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 퇴근해서는 인사도 없이 툭 내뱉었다. 또 이 나물이야. 넌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 민서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한 달 전만 해도 환상적이라며 칭찬했던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만들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예전엔 좋아했던 게 많았지. 재훈이 식탁에 앉으며 말을 잘랐다. 됐고, 배고프니까 밥이나 줘. 그녀는 힘든 하루 일과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안 좋은 날은 있으니까. 그 후 다른 일이 있었다. 민서는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려고 했다. 그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뵈려 노력했다. 재훈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뭐, 또 가. 우리 저번 주말에도 갔었잖아. 3주 전이었어. 민서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래서 뭐, 난 우리 둘이서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고.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갈까 했는데. 넌 맨날 부모님. 그분들이 어린애들이야. 너 없이 못 지내신대. 민서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또다시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는 그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뿐이라고. 좋은 거잖아. 그렇지. 사랑한다는 뜻이지.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다음 주에 가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운해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럼 딸아. 네가 그렇다면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은 함께 있어야지. 그날 그들은 교회로 나가지 않았다. 재훈은 반나절을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러 나갔다.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해 기분 좋게 돌아왔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한 지 약 1년 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민서의 외할머니 안 여사님이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도시 중심부, 민서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전쟁과 가난, 남편과의 사별을 겪어낸 강인한 분이셨다. 영원히 사실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민서는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사랑했고 어릴 때 자주 찾아뵈었으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집안일을 도왔다. 할머니는 원치 않는 조언이나 비판 없이 그저 조용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셨던 유일한 분이었다.
장례식에 재훈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있어. 그가 말했다. 알잖아. 일은 일이야. 내 부모님도 거기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갈 필요 없잖아. 민서는 다투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가서 관 옆을 지키며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로 지쳐서 집에 돌아왔다. 재훈은 부엌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왔어?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까 장모님한테 전화 왔었어. 유언장 관련해서 뭐라던데. 민서는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가 아파트를 어머니나 다른 친척이 아닌 바로 그녀 민서에게 남기셨다는 것이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나의 아파트를 외손녀 박민서에게 유증한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서운해하지는 않았다. 엄마는 항상 널 특별히 예뻐하셨지.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잘된 일이야. 우리야 집이 있지만 너랑 김서방한테는 필요할 테니. 민서가 남편에게 유산에 대해 말하자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중심가의 투룸이라고 그가 되물었다. 그거 잘 됐네. 그거 팔고 내 적금 보태서 새 동네에 괜찮은 쓰리룸을 사거나 차를 바꾸자. 민서는 속이 꽉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재훈 씨,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난 할머니 아파트 팔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해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팔고 싶지 않다니 무슨 소리야. 민서야,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잖아. 우리한테 아파트 두 채가 왜 필요해? 우리가 아니라 내가 두 채를 가질 순 없죠. 민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아파트는 내 거예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유증된 거고 난 우리가 거기로 이사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훈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내의 눈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강철 같은 의지를. 알았어. 그가 마지못해 말했다. 내 맘대로 해. 그들은 한 달 후 할머니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서는 사랑을 담아 자신의 새롭고도 낡은 정든 집을 꾸몄다. 그녀는 할머니의 크리스털 그릇이 담긴 찬장을 그대로 두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을 걸었으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제라늄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재훈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촌스러운 인테리어를 비난하고 이 고물들을 다 버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서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시간은 흘러 민서는 33 그리고 34이 되었다. 재훈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처음에는 미뤘다. 자리를 잡아야지. 1년만 더 기다리자. 그러다 민서는 검사를 받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와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훈은 이 소식을 애써 감추는 짜증 섞인 태도로 받아들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민서는 그가 자신을 탓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말다툼 중에 그가 내뱉었다. 정상적인 여자였으면 벌써 애 낳았지, 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민서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2년 전에 이미 말라버렸다. 그녀는 계속 학교에서 일했지만 직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자주 했다. 교사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재훈은 더 많이 벌었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썼다. 차, 친구들과의 술자리, 자신의 취미 활동에 민서는 살림을 하고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샀다. 주로 자신의 돈으로. 그녀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재훈 씨, 우리 공동 예산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같이 내는 건 어때요?
그는 치통이라도 앓는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민서야, 내가 생활비를 적게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지출이 있어. 넌 이해 못해. 차, 보험, 기름값, 그리고 어머니도 도와드려야 하고. 재훈의 어머니 최 여사는 이웃 도시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수리비, 치료비, 혹은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재훈은 흥정 없이 돈을 주었다. 민서는 시어머니가 사실 꽤 괜찮은 연금을 받고 있고 자신만의 저축도 있다는 사실을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점차 최 여사는 그들의 집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명절에, 그 다음에는 주말에, 나중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녀는 예고 없이 찾아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재훈은 민서에게 묻지도 않고 오래전에 복사키를 주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 집 주인처럼 행세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어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저었다. 어이구, 재훈아, 얘가 너를 제대로 챙겨 먹이질 않는구나. 내가 제대로 된 된장찌개라도 끓여줄게. 민서는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지만 무엇을 하든 다 틀렸다고 했다. 저녁을 차리면 너무 짜고, 집을 청소하면 구석에 먼지가 있고, 새 커튼을 사면 촌스럽고, 원피스를 입으면 술집 여자처럼 차려입었다고 했다. 재훈은 아내를 결코 편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침묵하거나 어머니를 지지했다. 엄마 말씀이 맞아. 귀담아 들어. 인생 선배시잖아. 어느 날 민서는 참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또 한바탕 다녀간 후 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재훈 씨, 나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집에서 나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무슨 내 집? 재훈이 비웃었다. 여기 너 혼자 살아. 이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내 소유예요. 그리고 난 여기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가 있어요. 재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섰고 민서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너 그가 힘겹게 내뱉었다. 한 번만 더 그 소리 해봐. 넌 내 아내고 내 것은 전부 우리 공동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여기 올 거야. 알았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다. 물을 따르는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꽃을 선물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 매력적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만약 떠난다면,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어디로, 왜 떠난단 말인가? 그녀에게는 남편도 있고 집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 기준으로 보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걸까? 타협, 양보, 인내.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잠은 오지 않았다. 그 후 몇 년은 민서에게 하나의 잿빛 줄무늬처럼 흘러갔다. 하루하루가 똑같았다. 일, 집, 요리, 청소, 가끔 부모님 댁 방문,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그녀는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체념했고 모욕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비판을 한 귀로 흘리는 법을, 울고 싶을 때 웃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 창밖에 넓은 세상을 꿈꾸던 한때에 자기 자신에게서 그림자가 되었다. 부모님은 변화를 눈치채셨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다. 민서야, 무슨 일 있니? 내가 너 같지 않아. 민서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어느 날 둘만 부엌에 남았을 때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렴. 민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대화 후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심근경색 급사였다. 민서는 전화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울먹이는 어머니의 전화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재훈에게 알리는 것도 잊은 채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다. 장례식에서 그녀는 몇 년간 울지 않았던 만큼 서럽게 울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버팀목이자 보호자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든든했다. 이제 그는 없었다. 재훈은 장례식에 왔지만 겉도는 태도를 보였다. 장모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아내를 안아주지도 않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한쪽에 서서 연신 시계만 쳐다볼 뿐이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다. 이제 장모님까지 우리한테 짐이 되겠네. 외롭고 버려졌다고 징징거리시겠지.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을 보며 아버지가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고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민서에게 무언가 변했다. 처음에는 그녀 자신도 무엇이 변했는지 몰랐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문득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녀는 37살이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없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과연 사랑한 적이 있기나 했을까? 시어머니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미워했다. 인생은 출구가 없어 보이는 끝없는 일상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출구는 있었다. 그녀가 그저 인정하기를 두려워했을 뿐이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몰래 아파트 등기 서류를 은행대여 금고에 넣어두었다. 재훈은 서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월급의 일부를 그가 모르는 별도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로맨스 소설이 아닌 심리학, 자기 개발 서적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서적 학대라고 불린다는 것을,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미치거나 너무 요구가 많거나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식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민서가 일하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임했다. 그 자리에 서울에서 온 50대 여성 김영미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다. 그녀는 전임자와는 정반대였다.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며 아이디어가 넘쳤다. 김 교장 선생님은 금방 민서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민서의 수업 방식, 아이들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갈등 상황을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박민서 선생님. 어느 날 교직원 회의 후에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은 잠재력이 있어요. 왜 아직도 평교사로 계시는 거죠? 그 능력이면 교감 선생님은 하셨어야죠. 민서는 당황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김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우리 직업에서는 전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이 대화는 민서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정말로
경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반년 후 김 교장 선생님은 민서에게 교감 자리를 제안했다. 월급은 더 높았고 책임도 더 컸지만 기회 또한 더 많았다. 남편과 상의해 봐야 해요. 민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재우는 당연히 반대했다. 어이가 없네. 그가 코웃음을 쳤다. 안 그래도 맨날 일만 하는데 이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거야? 그럼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 모든 걸 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무슨 회의는 맨날 다녀? 민서는 남편을 보았다. 짜증으로 붉어진 그의 얼굴. 경멸적으로 담은 입술. 작고 심술 금은 눈.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전혀 상관없었다. 저는 수락할 거예요. 그녀는 말하고 방을 나갔다. 재우는 등 뒤에서 배은망덕과 여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무언가 소리쳤다. 민서는 듣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을 의식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기분은 최고였다. 교감으로서의 일은 민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훌륭한 조직가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았으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공정함과 전문성을 존경했다. 학부모들은 그녀가 항상 귀 기울여주고 도와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민서는 활짝 피어났다. 그녀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동료들은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를 위해 기뻐했다. 집안 상황은 물론 더 나빠졌다. 재우는 아내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더욱 짜증내고 까다로워졌으며 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저녁을 요구했다. 음식이 차가우면 난리를 쳤고 뜨거워도 불평할 구실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매주 주말에 찾아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2배로 노력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비판했다. 민서가 옷 입는 방식 무슨 교감. 선생님이라고 쫙 빼입었네. 요리하는 방식 사람 먹을 게 못 되네. 살림하는 방식 우리 때는 여자들이 집안일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등.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스럽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면의 벽을 쌓았고 모든 공격은 그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그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식대로 했다. 그리고 저녁에 재훈이 TV 앞에서 잠들면 그녀는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미래를 계획했다. 어쩌면 그 미래에는 이 남자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민서가 39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영희 여사는 몇 달 만에 쇠약해졌다. 의사들은 말기 암이라고 했다. 민서는 재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 어머니를 찾아갔다.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시를 소리내어 읽어드렸다. 마지막 며칠 어머니는 매우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어느 날 그녀는 딸을 가까이 부르더니 속삭였다. 민서야. 약속해다오. 엄마. 행복하겠다고 약속해. 진심으로 행복하겠다고.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다 보여.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이랑 사는 거 힘든 거 오래전부터 봤어. 내 아버지도 보셨지. 우리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 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약속해다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인생 낭비하지 마. 약속할게요. 엄마. 민서가 속삭였다. 사흘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민서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먼 친척들까지 모두 찾아왔다. 재훈만 빼고 모두 그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도저히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민서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 낡은 시립묘지에 묻었다. 차가운 가을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 쌓은 무덤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부모님은 떠나셨고 아이는 없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남편이기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빗속에서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동안 민서는 절망이 아닌 기이한 명료함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마지막 교훈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서는 부모님의 아파트, 자신이 자란 그 작은 투룸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팔지 않고 새를 놓았고 그 돈은 비밀 계좌에 저축했다. 재훈은 유산에 대해 알게 되자 다시 매각 이야기를 꺼냈다. 아파트 2채가 왜 필요해? 팔아서 교회에 집 사자. 내 오랜 꿈이었잖아. 싫어요. 민서가 짧게 대답했다. 싫다니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이건 내 유산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재훈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아내가 반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목소리만 높이면 그녀가 물러섰다. 너 요즘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그가 잠잠거렸다. 누가 이 집안 가장인지 잊었어?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차분하고 두려움 없이 여기에 가장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부부이고 동등한 파트너여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재훈은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물러서게 했다. 시간은 흘러 민서는 40, 그리고 41살이 되었다. 그녀는 계속 일하고 돈을 모으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할 그날을 준비했다. 왜 바로 떠나지 않았을까? 그녀 자신도 몰랐다. 어쩌면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을까? 재훈이 변할 거라고 기대했을까? 어쩌면 그저 마지막 한 방이 부족했던 걸까? 그 한 방은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터졌다. 재훈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심하게 취하지는 않았지만 혀가 풀릴 정도는 되었다. 그는 부엌에 앉아 저녁을 달라고 했고 민서가 음식을 데우는 동안 말을 시작했다. 있잖아. 그가 접시를 포크로 긁으며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이번 설에는 우리 식구들 다 부를 거야. 엄마는 당연하고 형네 식구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민서는 얼어붙었다. 부르다니요? 우리 상의 안 했잖아요. 뭘 상의해? 내 집, 내 가족인데. 내 식구들이랑 명절 쇠고 싶다고. 여기는 제 집이에요. 민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이라고요. 재훈은 접시를 밀치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어둡고 위험한 빛이 스쳤다. 있잖아. 그가 힘겹게 말했다. 네가 그네 아파트 타령하는 거 몇 년째 듣고 있는지 알아. 지겨워. 우리가 결혼한 사이인 이상 모든 건 공동의 것이야. 끝. 그러니 명절 준비나 잘해. 손님 명단은 내일 줄게.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TV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부엌에 남았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아니, 이제 됐어. 그날 밤 그녀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음 일주일 동안 민서는 이상한 상태로 지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다. 일, 집, 요리, 청소. 심지어 명절 음식 재료를 사기 시작했다. 재훈은 술을 제외하고도 20가지가 넘는 목록을 주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평온했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유산 상속을 도와줬던 어머니의 오랜 지인인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아파트는 혼인 전 상속받은 그녀의 개인 재산이며 재우는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언제든지 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거부하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이 도와줄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을 부를 생각은 없었다. 재훈이 스스로 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겁쟁이였다. 항상 겁쟁이였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 뒤에 그것을 교묘하게 숨겼을 뿐이다. 12월 29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야. 그녀는 꿀바른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다. 평소에는 며느리를 어이나 너라고 불렀다. 우리가 좀 일찍 가기로 했다. 31일 아침에 도착할 거야. 네가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줘야지. 너 혼자는 힘들잖아. 민서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소파에 앉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어머님.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세요. 재우는 대화를 듣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봐.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시는데 넌 불평만 하고. 민서는 침묵했다. 12월 30일 그녀는 늦게까지 일했다. 학교에서 송년 행사가 있었다. 저녁 9시쯤 피곤하지만 정신은 또렷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재우는 맥주병을 들고 TV 앞에 앉아 있었다. 밥 있어?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배고파. 지금 데워줄게요. 민서가 대답했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다. 재우는 휴대전화에 콜을 받고 말없이 먹었다. 민서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거의 10년을 함께 산 이 낯선 남자를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 없는,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본 적 없는, 자신을 돼지 같고 쓸모없다고 부르는 남자를 뭘 쳐다봐. 그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냥 생각 좀. 생각은 내일 메뉴나 해. 엄마가 잡채 좋아하시니까 잊지 말고. 안 잊을게요. 그날 밤 민서는 깊고 평온하게 잠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12월 31일 아침은 춥고 화창했다. 민서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6시에 눈을 떴다. 잠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여 천천히 마시며 고요함을 즐겼다. 재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특히 주말에는 늦잠을 잤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가방들을 들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에 들이닥쳤다. 왜 이렇게 늦게 열어? 그녀는 인사 대신 쏘아붙였다. 나 여기서 얼어 죽는 줄 알았네. 그녀 뒤로 재훈의 동생 재식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들어왔다. 재식은 형의 판박이로 똑같이 거만하고 무례했다. 그의 아내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소심하고 말없는 여자였다. 8살과 10살짜리 남자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파트 안을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만져댔다. 자, 뭐 준비했는지 보여줘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명령했다. 민서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음식 재료가 가득했다. 그녀가 일주일 내내 사들인 것들이었다. 시어머니가 내용물을 비판적으로 훑어보았다. 고기가 이게 다야. 너무 적잖아. 치즈도 더 사고. 그리고 샴페인은 목록에 없네. 우리 재훈이는 샴페인 없으면 새해 기분 안 나는데 재훈 씨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떴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걔 엄마야. 내 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내가 더 잘 알지.
민서는 침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재우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부스스한 얼굴에 늘어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왔다. 어머니가 즉시 그에게 달려갔다. 재훈아, 아들, 잘 잤니? 커피 타줄까? 민서는 이 장면을 보며 기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남의 인생을 엿보는 것 같았다. 아니, 민서가 온 가족을 위해 차린 늦은 아침 식사 후에 몇 가지 재료가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내가 말했잖아. 마트에 다녀와야겠네. 재훈이 소파에 드러누우며 말했다. 그럼 다녀오세요. 민서가 제안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은 마치 외계인을 보듯 아내를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여자야. 장이나 보러 가게. 저는 피곤해요. 하루 종일 요리했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건 내 일이잖아. 남자는 쉬어야지. 어서 준비해. 줄 더 길어지기 전에. 민서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맞아. 빨리 서둘러. 벌써 4시가 넘었는데 아직 할 일이 태산이야. 민서는 말없이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았다. 거의 5시, 자정까지 7시간 남았다. 마트는 지옥이었다. 12월 31일은 모두가 갑자기 중요한 무언가를 사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다. 계산대 줄은 매장 전체를 가로질러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선반 앞에서 서로를 밀치며 마지막 남은 마요네즈와 통조림 콩을 집어들었다. 민서는 목록에 따라 체계적으로 물건을 담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이곳 낯선 사람들 사이, 이 혼돈 속에서 그녀는 집에서보다 더 자유로움을 느꼈다. 계산대 줄에 서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재훈이 떴다. 민서는 몇 초간 발신자를 쳐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돼지 같은 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남편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우리 식구들은 1시간째 굶고 있는데 아직 새해 상차림도 안 끝났어. 그리고 모두에게 줄 선물 사는 것도 잊지 마. 줄에 선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앞줄의 여자가 동정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고 뒷줄에 나이 든 남자는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했다. 민서는 말없이 들었다. 그녀는 말을 끊지도 변명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리고 샴페인 3병, 그 이하는 안 돼. 엄마는 스위트한 거 좋아하셔.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서둘러. 30분 안에 집에 와. 그는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앞에 줄을 보았다. 좋기 15명은 넘어 보였다. 자신의 장바구니를 보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5시 45분. 그리고 문득 미소를 지었다. 앞줄의 여자가 놀라서 돌아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민서가 대답했다. 완전 괜찮아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메시지를 썼다. 재훈이 아닌 대학 시절 친구였지만 남편이 그 우정을 탐탁지 않아 해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옛 친구 수진에게였다. 수진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나 오늘 이혼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답장은 1분 만에 왔다. 드디어. 진작 그랬어야지. 힘내. 내가 있잖아. 민서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물건 값을 치르고 마트를 나와 차에 탔다. 몇 분간 그저 앞만 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지금은 그녀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그녀의 아파트로.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운전하는 동안 민서는 지난 1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참고 침묵했는지. 얼마나 많이 떠나고 싶었지만 머물렀는지.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어떻게 잃어버렸고 어떻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는지. 그녀는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사랑을.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꽃을 가져다 주셨던 일.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파이를 구우면 아버지가 어머니 쉬라고 설거지를 해주셨던 일.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다정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재우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아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나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민서는 집 앞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장바구니를 꺼냈다. 무거웠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그녀는 추위 속에 그 봉지들을 들고 서 있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걸 위층으로 들고 가고 싶지 않다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새해 상을 차리고 싶지 않다고. 웃으며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서는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다시 넣고 차문을 잠근 뒤 현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은행대여 금고의 작은 열쇠를 찾아 부적처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 안에는 아파트 서류, 그녀의 보험이 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멈췄다. 민서는 내려서 자기 집 문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제식이 낄낄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문을 열고 자신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섰다. 현관에는 시어머니의 역하고 숨 막히는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민서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거실에서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음식은 어딨어?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츠를 벗고 시어머니가 걸레짝이라고 불렀던 실내 슬리퍼를 신은 뒤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지독하게 익숙했다. 시어머니는 한때 민서의 할머니 것이었던 안락의자의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재훈은 소파에 드러누워 탁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제식은 형 옆에 앉아 있었고 둘 다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겁먹은 쥐처럼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파트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이미 민서가 유일한 해외여행에서 사온 도자기 인형을 깨뜨린 후였다. 이제야 오네. 시어머니가 입술을 오므렸다. 우린 여기서 굶어 죽겠는데 쟤는 놀다 오네. 장본 건 어딨어? 재훈은 휴대전화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차에 있어요.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 차에 있다고? 네, 트렁크에요. 거기다 그냥 뒀다고? 네. 재훈은 휴대전화를 던지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폭풍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너 진짜 돌았어. 거기 명절 음식이 다 있는데 다 얼어버리잖아. 안 얼어요. 바깥 기온 영하 5도지. 영하 30도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숨을 헉들이시며 심장을 부여잡았다. 주의를 끌고 싶을 때마다 사용하던 습관적인 제스처였다. 재훈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를 놀리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재훈은 아내에게 바싹 다가섰다. 너 당장 내려가서 다 가져와. 그리고 5분 안에 요리 시작해.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심지어 짜증도, 오직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에 대한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조차 뛰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른들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싫다고 했어요. 장보러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요리도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냈다. 한숨과 흐느낌의 중간쯤 되는 소리였다. 재훈아, 듣고 있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냐고. 듣고 있어, 엄마. 재훈은 민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그들은 거의 맞닿을 듯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향수 냄새와 땀, 맥주 냄새가 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장 본 거 가져오고 주방에 서서 제대로 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알겠어? 민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음 몇 초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재훈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분노로 변하는 것을, 그의 관자놀이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을,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노에 숨이 막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모두 앞에서, 우리 엄마 앞에서,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 모두 앞에서요. 민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참다니. 뭘?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참는 거요.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몸집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민첩함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감히, 재훈아, 듣고 있니? 얘가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 당신들 집이라고요? 민서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죄송하지만 최 여사님, 여긴 제 집, 제 아파트입니다. 제 할머니께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여기서 손님, 아니 손님이었죠. 침묵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제식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의 아내는 더욱 깊숙이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들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훈이 민서의 어깨를 잡았다. 넌 내 아내야. 내 것은 전부 우리 것이라고. 민서는 그의 손을 어깨에서 조용히 떼어냈다. 아니요, 재훈 씨,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제 개인 재산이고 당신은 여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못 믿겠으면 변호사한테 상담해 보세요. 네, 저요.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동의하고 양보하고 침묵하는 것에 익숙했다. 너 술 마셨어? 그가 마침내 내뱉었다. 완전 멀쩡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다. 재훈아,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왜 제가 우리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니? 제가 설명해 드리죠. 민서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 제 아파트에서 나가주시길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뭐라고? 재훈이 고함을 질렀다. 들었죠? 짐 싸서 나가세요. 끝입니다. 제식이 앞으로 나섰다. 가슴을 내밀며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명절이 코앞인데 여기서 히스테리나 부리고
진정하고 요리나 하러 가요.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민서는 시동생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재식 씨,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와 재훈 씨 사이의 문제예요. 명절 끝나고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 말은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숨을 헉 들이쉬며 다시 심장을 부여잡았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았다. 재훈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재식은 휘파람을 불었다. 그의 아내는 고개를 들고 저녁 내내 처음으로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쳤다. 이혼이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농담이지. 아니요, 완전 진심이에요. 우리 결혼은 끝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래전에 끝났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왜? 민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왜냐고요? 정말 왜냐고 묻는 거예요. 10년간의 모욕과 경멸, 무시 끝에 당신이 나를 돼지, 멍청이라고 부른 후에 당신 어머니가 몇 년간 나를 발닦게 취급하는데도 당신이 침묵한 후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내 기분이 어떤지 묻지도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아주지도 않은 후에 그녀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몇 년간 쌓아온 말들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왜냐고 묻는 거예요. 지쳤으니까요. 내 집에서 하녀 노릇하는 거에 지쳤어요.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돌아오는 건 비난뿐인 것에 지쳤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종부리듯 하는 것에 지쳤어요. 당신의 무관심, 당신의 무례함, 당신의 경멸에 지쳤다고요.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오늘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돼지라고 불렀어요. 마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를 동정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게 마지막 한 방울이었어요. 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들려요. 누구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을 거예요. 재훈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아내,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민서가 갑자기 낯선 여자로 변해 있었다. 불타는 눈과 강철 같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로. 너, 이럴 수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10년이나 된 가족이야. 무슨 가족이요? 재훈 씨,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린 뭐였죠? 당신은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보고 잠만 잤잖아요. 난 당신에게 그냥 하녀였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죠. 시어머니가 마침내 말을 되찾았다. 재훈아, 제 말 듣지 마. 미쳤어. 의사를 불러야 해. 최 여사님. 민서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제 정신 건강은 아주 멀쩡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여사님인 것 같네요.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은 정상이 아니라 병적인 수준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숨이 막혔다. 뭐라고? 재훈아, 엄마, 조용히 좀 해봐요. 재훈이 뜻밖의 말을 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단둘이, 다른 사람들 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재훈 씨.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리게 가린들은 아니 기다려. 난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수없이 말했어요.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난 변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훈 씨.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동안 안절부절 못하던 제식이 마침내 참지 못했다. 아, 이 쇼는 그만합시다. 몇 시간 뒤면 새해인데 여기서 여자 히스테리나 듣고 있어야겠어요. 재훈아,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봐. 우리는 그동안 마트에나 다녀올 테니 이 양반이 장도 안 봐왔으니. 제식 씨,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군요. 당신과 당신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재훈 씨까지 모두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뭐, 이 여자가 진짜. 제식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고. 다른 도시에서 왔는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호텔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죠. 알아서 하세요. 너 진짜. 제식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재훈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하지 마. 재훈아, 너 왜 그래? 얘가 지금 하지 말랬잖아.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재훈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제식을 팔을 내리게 했다. 알았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나 이대로 안 끝내. 끝낼 거예요. 민서가 말했다. 만약 나한테 손이라도 대면 경찰을 부를 거고 당신은 큰 문제에 휘말릴 테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보란 듯이 놓았다. 농담 아니에요. 어떤 폭력이라도 시도하면 바로 경찰에 전화할 겁니다. 이 아파트는 제 소유고 여러분에게 퇴거를 요청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요. 거부하면 경찰이 도와줄 거고요. 그동안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왜? 그녀가 흐느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는 친딸처럼 대했는데 저 배은망덕한 것. 최 여사님. 민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저를 한 번도 친딸처럼 대한 적 없으세요. 첫날부터 제가 당신 아들에게 과분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하셨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를 모욕하고 재훈 씨를 부추겨 저를 괴롭혔죠. 그러니 그런 연극은 그만두세요. 연극.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줬어.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네가 저한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신 거 없어요. 전 당신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다 할 줄 알았고 제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즐겁게 했어요. 민서는 시계를 보았다. 지금 6시 30분이에요. 짐 쌀 시간 1시간 드릴게요. 7시 30분까지 모두 이 아파트를 떠나셔야 합니다.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제식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네가 감히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서와 그녀를 마음대로 부리는데 익숙했던 세 명의 어른. 그리고 이 모든 세월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피로감과 이상하고 거의 육체적인 해방감 뿐이었다. 재훈 씨, 그녀가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도 나가야 해요. 꼭 필요한 짐만 챙겨요.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가세요. 명절 끝나고 전화해서 이혼 세부 사항 논의해요. 민서야, 대화는 끝났어요. 다음 1시간은 안개 속처럼 흘러갔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며느리를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제식은 이를 악물고 짐을 쌌다. 그의 아내는 말없이 아이들의 옷을 입혔고 민서는 그녀의 입꼬리가 비밀스러운 미소처럼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재훈은 넋 나간 사람처럼 아파트를 서성였다.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다. 몇 번이나 민서에게 다가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외면했다. 어느 순간 그는 방 한가운데 멈춰서서 말했다.
이해가 안 돼. 왜 하필 지금, 왜 새해에. 부엌에서 차를 마시던 민서는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돼지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랐어. 그냥 화가 나서. 당신은 10년 동안 항상 그냥 화가 났고 난 10년 동안 그걸 참았어요. 하지만 더는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니요, 재훈 씨. 안 돼요. 이젠 안 돼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부엌을 나갔다. 8시 15분 전 그들은 마침내 짐을 다 쌌다. 눈물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시어머니, 돌처럼 굳은 얼굴의 재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의 아내.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혼란스러운 표정의 재훈. 그들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민서는 부엌 문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척상거렸다. 개처럼 혼자 늙어 죽을 걸. 우리 재훈이 말고는 아무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재훈이는 널 용서할 거야. 두고 봐. 걔는 착하거든. 너 같은 배은망덕한 것과는 달라. 안녕히 가세요, 최 여사님.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다시 볼 거야. 시어머니는 그치지 않았다. 나 너 용서 못해. 너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엄마, 가요. 재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는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분노도 서운함도 아닌 이해. 혹은 그저 피로감. 명절 끝나고 전화할게. 그가 말했다. 그래요. 그가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와 재식 가족이 먼저 나갔다. 재훈은 문지방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민서야, 네, 모든 게 미안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나가는 것을, 문이 닫히는 것을, 자물쇠가 철컥 잠기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는 자신에게 우는 것을 허락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 자유, 카타르시스였다. 민서는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울었다. 스스로에게 울음을 금지했던 그 모든 세월을 위해 울었다. 침묵 속에 삼켰던 모든 모욕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묻어버렸던 모든 꿈을 위해 울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다. 5분일 수도, 30분일 수도 있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마침내 눈물이 그쳤다. 민서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빨간 눈과 부은 코를 한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빛, 희망, 생명.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민서 교감 선생님. 그녀는 소리 내어 말했다. 새로운 인생을 축하합니다. 아파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민서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마치 다시 알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몇 년간 시어머니가 할머니의 의자에 앉아 군림하던 거실. 여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다른 삶을 꿈꾸던 침실. 여기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몇 시간씩 음식을 만들던 부엌. 이제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녀의 것, 그녀의 집, 그녀의 공간, 그녀의 삶이었다. 민서는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음식은 차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오늘은 잡채와 갈비찜 없이 지내지. 그녀는 냉동실에서 냉동만두 한 봉지를 찾아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재훈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여겨 몰래 사 먹던 바로 그 만두였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레드와인 한 병을 꺼냈다.
동료가 생일 선물로 준 아직 열지 않은 와인이었다. 물이 끓는 동안 민서는 창가에 작은 상을 차렸다. 정전 대비용으로 두었던 평범한 하얀 초에 불을 붙였다. 창밖으로는 이웃집 창문에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명절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다. 어딘가에서는 자정을 기다리지 못한 성급한 불꽃놀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는 만두 한 접시와 와인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시계를 보았다. 9시 30분. 새해까지 아직 2시간 반이 남았다. 그녀는 잔을 들었다. 자유를 위하여. 그녀는 텅 빈 방에 대고 말하고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은 떫으면서도 따뜻했다. 만두는 뜨겁고 맛있었고 고요함은 축복이었다. 11시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때?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다 쫓아냈어. 잘했어. 자랑스럽다. 친구야. 몇 년을 참더니 드디어 나도 믿기지 않아. 민서가 미소 지었다. 있잖아. 우리 집으로 올래? 여기 재밌어. 사람도 많고. 같이 새해 맞이하자. 민서는 생각했다. 아니, 수진아. 고맙지만 혼자 있고 싶어. 몇 년 만에 처음 맞는 나만의 새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친구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고마워.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민서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불꽃놀이가 더 많아졌다. 도시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TV를 켰다. 어떤 연말 쇼가 방영되고 있었다. 진행자들은 웃고 게스트들은 노래를 불렀다. 예전에는 짜증났던 평범한 명절의 소음이 지금은 거의 아늑하게 느껴졌다. 민서는 담요를 덮고 남은 와인을 들고 소파에 자리 잡았다. 화면을 보지는 않았다. 그저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처리해야 할 이혼. 앞으로 변할 그녀의 삶. 두려움은 없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앞둔 것 같은 설렘이 있었다. 12시 5분 전 민서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의 도시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웃집 창문에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잔을 들고 껴안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와인을 따랐다. TV 화면에 제야의 종소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민서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단순한 소원, 행복해지는 것.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면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창밖에서 불꽃놀이가 폭발했다. 수십 수백 개의 불꽃이 밤하늘에 피어났다. 굉음과 환호성이 거리에서 들려왔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가슴에 안고 이 축제를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그녀는 불꽃놀이 섬광 너머의 별들을 보며 속삭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1월 1일 민서는 정오까지 잤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밝은 겨울 햇살에 잠이 깼다. 커튼 치는 것을 잊었다. 몇 초간 천장을 보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재훈의 전화, 마트의 줄, 집으로의 귀환, 대화, 추방. 그것은 일어난 일이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해낸 일이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기지개를 켰다. 몸이 가볍고 상쾌했다. 오랜만에 악몽도 한밤중에 깨는 일도 없이 정말로 푹 잤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끓였다. 평범한 아침 일과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모든 행동이 의식적이었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재훈도 시어머니도 전화하지 않았다. 어쩌면 소란스러운 밤을 보내고 아직 자고 있을지도, 어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지도. 민서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눈 덮인 도시를 바라보았다. 새해 첫날,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었다. 저녁 무렵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무슨 얘기요? 우리,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1월 3일 2시에 와요. 왜 오늘은 안 돼?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요. 그는 다투지 않았다. 그것은 낯선 일이었다. 알았어. 3일에 2시. 그때 봐. 민서는 전화를 끊었다. 1월 3일. 그녀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이틀 더 있었다. 서류를 모으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결심을 굳힐 시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재훈이 압박하고 설득하고 어쩌면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에 대비해야 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 목록, 변호사, 이혼 서류, 재산 분할 나눌 것도 거의 없었지만 아파트는 그녀의 것, 차도 그녀의 것이었다. 공동으로 큰 구매를 한 적은 없었다. 위자료, 아이가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었다. 재훈도 일하고 그녀도 일했다.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남게 될 것이다. 민서는 쓰면서 각 항목마다 상황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짓고 있는 새로운 삶이었다. 1월 2일, 그녀는 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주었다.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심하셨군요. 그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그는 미성년 자녀가 없고 양측이 합의할 경우에 이혼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협의 이혼은 빠르고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만약 재훈이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겠지만 그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고 했다. 아파트는 당신의 개인 재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기각할 겁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하고 질문했다. 변호사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마지막에 덧붙였다. 만약 그가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참지 말고 기다리지 마세요. 협박죄도 있고 폭행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기이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디는 유부녀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혹은 거의 자유로웠다. 마침표를 찍는 일만 남았다. 1월 3일, 정확히 이 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 재훈이 서 있었다. 예전에는 잘못을 빌고 싶을 때 항상 가져오던 꽃다발이나 선물도 없이. 안녕. 그가 말했다. 들어와요. 그는 들어와서 외투를 벗고 마치 이 아파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서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차나 커피. 아니, 괜찮아.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의 탁자 위에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재훈이 폴더를 보았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는 움찔했다. 민서야, 들어봐. 아니요, 재훈 씨. 먼저 내 말을 들어요.
그녀는 감정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며칠간 생각해온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혼, 재산 분할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의 짐을 가져갈 절차와 기한. 재훈은 말없이 들었다. 그의 표정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체념으로 변해갔다. 너 다 결정했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몇 분간 바닥을 보며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들었다. 내가 나쁜 남편이었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 확인처럼 들렸다. 네, 재훈 씨, 그랬어요. 미안하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녀는 그에게서 수없이 들었다. 모든 다툼 후에, 모든 모욕 후에, 그리고 매번 용서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서류에 서명할게. 그가 말했다. 언제 해야 돼? 다음 주에 같이 구청에 갈 수 있어요. 당신이 동의하면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그것은 예상 밖이었다. 민서는 논쟁, 위협, 조종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재훈은 그냥 포기해버렸다. 왜요? 그녀에게서 말이 튀어나왔다. 뭐가? 왜요? 왜 다투지도 않고 날 설득하려고도 안 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말이 맞아. 모든 게 내 말이 맞아. 난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 10년을 망쳐놨어. 민서는 침묵했다. 있잖아, 네가 며칠 전에 우리를 쫓아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어. 감히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모든 걸 떠올리기 시작했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네가 어땠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불행하고 기죽은 사람으로. 그는 눈을 들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생기 있고 쾌활하고 반짝이는 눈을 가졌었지. 그러다가 그 불꽃이 꺼져버렸어. 난 언제 꺼졌는지조차 몰랐고 나도 몰랐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요. 용서해줘. 정말로 용서해줘.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 말은 해야겠어. 내가 바보였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지.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에는 부드럽고 솜털 같은 새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 주에 짐 가지러 올게. 재훈이 말했다. 괜찮다면. 괜찮아요. 미리 전화 줘요. 그가 일어섰다. 그럼 구청에서 보자. 그래요. 민서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문지방에서 그가 돌아섰다. 너 예쁘다. 그가 말했다. 지금 말이야. 빛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예쁜 거 오랜만에 봐. 내가 마침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있어, 민서야. 잘 가요. 재훈 씨. 문이 닫혔다. 민서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안도감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시작이었다.